피해자들 다들 며칠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실제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일주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버리잖아요. 그 정말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또다시 이승만의 리더십, 그거 하나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절반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 후에 박정희가 등장해서 지금의 근대화 산업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해방 후 이 짧은 시간에 근대화와 민주화라는 어느 것 하나도 하기 어려운 이 과제를 동시에 이루어낸 유일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이승만 시대와 박정희 시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승만도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박정희도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직접 김일성이가 암살하려고 암살단을 파견한 게 여러 수십 번이잖아요. 예. 그 체제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이 포기된 것도 아니에요. 북한은 여전히 70년 전에 적화시키려고 했던 그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고 70년 전에 수립한 조선노동당의 강령, 남한을 적화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든다는 이 조선노동당 강령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북한이라는 체제와의 체제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느슨하게 대했을 뿐이죠. 자, 이 체제 전쟁을 우리가 해왔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된 자는 마땅히 어떤 것에 앞서서 북한과의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역대 대통령들이 이를테면은 어찌어찌 해서 박정희가 암살당하고 나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최규하가 하죠. 이 사람 제일 먼저 챙긴 게 뭡니까? 이 사람 정말 문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제일 먼저 챙긴 거는 DMZ의 국가 방어 상태예요.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황교안이 합니다.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번째 얘기한 게 DMZ 상황을 챙겨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바보라도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북한과의 전쟁에서 2년 전쟁에서 지키기 위한 것이 대통령 된 자의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식하고 생각이 없던 자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비록 잠깐 동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도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 있으셨지만 이승만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자, 좌파는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전복시켜서 사회주의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 좌파들이 대거 김대중 정권 권력을 이용해서 각 분야에 진출을 해요. 처음에는 하도 굶었던 놈들이니까 뭐 권력 부스러기라도 좀 주워 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이 정권 교체하면은 그 정도는 뭐 해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김대중 정권 때 제일 많이 게이트가 터지잖아요? 그거 다 이제 해먹다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무서운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해먹다가 들킨 놈들이고 해먹다가 들키지 않은 놈들, 이놈들이 각계각층에 파고들어서 해명온 짓들을 한번 보시라고.
그 과정에서 민노총이라고 하는 것이 한노총을 제압하고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좌파 진지가 되고, 각 언론사마다 노조가 합법화되고 언론을 장악합니다. 교육 현장은 완전히 종교들한테 장악당해요.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김대중 정권 때 뭐뭐뭐뭐 하는 신부들,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이 KNCC 이런 거 내세워가지고 교인들을 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까? 마치 한국 가톨릭 그러면 정의구현 사제단밖에 몰라. 한국 기독교 그러면 KNCC밖에 있는 줄 몰라. 이런 식으로 각계각층이 불겋게 물들기 시작한 겁니다. 김대중 때 그랬고 노무현 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됩니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이렇게 좌파들의 진지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람시의 진지론 전략이에요. 이 좌파 운동권이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략을 완전히 수정합니다. 1990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동부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이른바 레닌 스탈린의 그 기동전 전략이 사실상 폐기돼요. 총파업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킨다. 데모해갖고 길거리에 나가갖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정부를 전복시킨다. 이런 전략, 이런 혁명 전략은 이제 안 된다는 것을 1990년을 기점으로 소련이 무너지면서 다 좌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때 그 90년을 기점으로 좌파들이 패닉에 빠져서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던 혁명 전략을 전부 폐기하는데, 그런데 두 가지로 분화가 돼요. 하나는 야, 이거 진짜 공산주의 혁명은 불가능한 거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내가 생각 잘못했다.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열심히 살겠다. 라고 이른바 전향선언이라고 하는 걸 몇 사람들이 합니다. 그 이제 김문수가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소수의 전향자들을 빼놓고 나머지는 기동전 전략이 실패했으니 이제 진지전으로 바꾸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닥을 파고들어요. 바닥을 파고들어서 각계각층에 침투합니다.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이 데모를 하다가 데모를 중단하고 고시촌에 들어가서 5년이고 10년이고 공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법연수원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서 나타나요. 사대 가서 맨날 데모나 하던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선생되는 국가시험 열심히 봐갖고서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애들한테 인기 없는 교사로 나타나요. 이런 식의 진지전 전략을 199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했어요.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꾸준히 그걸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 개의 좌파 진지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진지들이 어떤 계기를 만나서 모여서 힘을 분출시키고 그 사건이 끝나면 다시 또 자기 진지로 싹 들어갑니다. 이 자들이 나타나서 그 좌파의 힘을 보였던 첫 번째 사건이 광우병 투쟁입니다. 600개 넘는 좌파단체가 순식간에 모여서 공동행동을 하고 광화문을 장악해버리잖아요. 네? 600개 넘는 단체들이, 좌파단체들이. 600개 넘는 좌파단체들이 모여서 연일 촛불을 드니까 그렇게 압도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됐던 이명박이가 청와대 뒷산에 가서 눈물 쿨쭉쿨쭉 하면서 아침 이슬을 따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완전히 이건 자유우파가 좌파 한 줌밖에 안 되는 거 촛불 앞에 무릎 꿇고 백개한곡 한 거죠. 이게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뭐냐? 등을 보이는 거예요. 죽어도 등을 보이면 안 돼. 절대 쫄면 안 된다. 근데 이 대통령이라는 자부터 등을 보이고 쫄아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단 말이야. 그 이명박 정권을 그 이후에 좌파들이 그걸 대통령으로 인정했겠어요?
정권을 인정했겠냐고. 우리 자유표가 완전히 그때 새 싸움에서 져버렸어요. 기세 싸움에서 져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명박이가 월급 받는 대통령으로는 있었지만 그거 더 이상 우리 우파 정권 아니었어요. 그걸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제정신 차리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허송세월 한 거 제대로 만회해서 좌파들의 진지들을 하나하나 공략을 하고 적어도 조사라도 하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걸 박근혜 정부 초기에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단체가 대한민국의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잖아.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 국정운영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어느 단체가 그런지 안 그런지를 조사를 하게 됐어요. 조사 안 할 수는 모르니까. 그 조사했다는 그거를 나중에 블랙리스트라 그러면서 뒤집어 씌워서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또 조사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단체, 박근혜 정부의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강조하고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동의하면서 뭔가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단체의 명단을 적어놨는데 이게 블랙리스트야. 그래서 몇 명 감옥 갔어. 이게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맞는 단체 활동을 하니까 좀 지원이 필요해라고 또 맹돈 만들어서 썼어. 이게 파이트 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게 블랙리스트고 이게 파이트 리스트면 안 하는 게 바보지. 국가 권력은 그런 거 하라고 준 거지. 이명박 정부는 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안 해서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저는 그 점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조금은 나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서툴게 하는 바람에 좌파들한테 괜히 핑계나 주고 빌미나 주고 그래갖고서 대대적으로 역풍을 맞게 된 거예요. 좌파가 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촛불을 들었나? 저는 대북 강경 정책, 대북의 북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 이게 좌파들로부터 촛불을 들게 만든 직접적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좌파들은 북한과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북한과 한 몸이잖아. 한 몸이잖아. 그러니 김정은이가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힘들었냐.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만 더 밀었으면 끝났다는 거거든. 유엔 제국 제재, 오이사 대북 조치, 이걸 가지고 조금만 더 밀어뜨렸으면 김정은이 그냥 벼랑에서 떨어졌다는 거거든. 거의 95%까지 북한의 멱살을 잡았다는 거거든. 북한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뒷문이 중국인데 중국까지도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전방위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박근혜가 그 전선국 행사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합쳐서 전방위로 지금 북한 멱살을 딱 잡아서 나머지 5% 정도만 꽉 잡아채면 이제 여기는 끝낼 수 있었거든. 북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제거하는 거 말고는 이 위기를 탈출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거가. 그래서 촛불을 들고 최순실 같은 자를 끌어들이다가 떡칠을 해가지고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의 선거 지형이 그리고 나서 치러진 선거에서도 문재인이가 41% 간신히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좌파와 이념 전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발전시켜 왔는데, 설사 최순실이가 나타났다고 한들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나 이념적 배치가 하루아침 어떻게 확 바뀌냐고. 그러니까 2017년 선거에서도 이번에 윤석열이 안철수가 단일화 했듯이 홍준표하고 안철수가 단일화만 했으면 이긴다. 그때 그걸 못하는 바람에, 그걸 못하게 좌파들이 공작을 성공시키는 바람에 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탄핵 사건은 기본적으로
체제전장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고, 북한의 최대 위협 상황에서 어떻게든 박근혜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좌파 연합에 의한 체제 탄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개인이 탄압당한 게 아니고, 박근혜 개인이 탄핵당한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탄핵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개인이 뭐라서가 아니라 박근혜의 명예회복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의 회복인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승리도 그 좌파들의 체제전쟁에 대한 결정적인 이 분기점이 되는 선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단일화 이후에 자기들이 졌다고들 직감하니까 최대한 다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길 것 같으면 저렇게까지 안 모여. 사전투표 50%가 뭐야 도대체? 네? 정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서 지금 결집하고 있어요. 체제 경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저걸 바라보는 우리 자유파는 바보들이에요? 야, 저것들이 진짜, 예? 마른 행주에 이 물잔에 매듯이 저렇게 마지막 한 표까지 다 짜내고 있구나. 그럼 자유파는 가만히 있겠냐? 저는 자유파가 3월 9일 압도적 투표율로 80% 이상의 투표율로 10% 이상의 차이를 벌여서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예측합니다. 그럼 이게 체제전쟁의 최종적 승리냐? 아닙니다. 우리가 한 10년간 물렸어. 우리가 밀렸다가 이제 비로소 반격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잡게 되는 거예요. 3구 대선에서 이기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좌파들이 각계각층에 부식해놓은, 구축해놓은 이 좌파 진지들을 하나하나 파괴하고 폭파하고 해체하고, 그리고 다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 이 기지들로, 자유민주주의 이 캠프들로, 진지들로 재구축을 해야 되는 그 일의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유파와 좌파가 투쟁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순간 이제는 선거라는 방식이 아니라 온 사회 영역에서, 교육 현장에서, 종교 그 기도회에서, 또는 방송국에서 좌파와 자유파 간의 끝없는 이념투쟁이 곳곳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좌파는 그런 이 진지전 상황에서 뭐라도 트집 잡으면은 다시 광우병의 추억을 호출할 거고, 박근혜 탄핵할 때에 그 600여 개의 좌파단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다시 광화문을 장악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당하면은 실수인데 두 번 당하면 바보지.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네? 다 한강 빠져 죽어야지,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정강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날부터 좌파와의 전면적인 이념투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다. 그걸 하기 위해서 좌파들이 포진하고 구축해놓은 각계각층의 진지를 하나하나 해체해 나가는 문화 헤게모니 전쟁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그런데 저도 이 대목에서 우리 정강훈 대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뭐냐? 이 싸움을 국민의힘이 할 능력이 있냐? 없다. 국민의힘이 할 자격이 있냐? 없다. 결국은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해야 된다. 광화문 혁명을 했던 그 혁명에 국민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광화문 국민들을 이끌고 좌파들과 전면적인 문화 헤게모니 투쟁을 할 최전선에서는 전사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유튜브들이라는 겁니다. 네, 저도 대선 승리는 의심치 않고, 대선 승리 이후에
전개될 이런 전면적인 이념투쟁을 예감하기 때문에 그 이념투쟁 전쟁 과정에서 필요한 어느 곳에서든 좌파들과 투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이 자유우파 유튜브 동지 여러분께도 그러한 훨씬 더 진한한 좌파와의 끝없는 이념전쟁, 마지막 문화전쟁, 마지막 헤게모니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그 전장터에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정광훈 대표님과 함께 선봉에 나설 그런 각오를 다집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